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께 공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2교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문지 양식을 제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지 양식을 보시고 설문지 양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들, 상세한 수업이 좋은지 간결한 수업이 좋은지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업을 하실 때 수업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해서 저한테 업로드를 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집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형태 또는 업로드된 형태로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원래 계획되었던 내용 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또 변형이 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반영해서 수업을 조금 유연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서 중국 경제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 경제 운영 방식의 변천입니다. 여러분들께 자료를 업로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보시면 중국의 기업과 경영이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과 경영을 보시면 27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부터 31페이지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 정책의 변천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로 중국 경제 정책 중에서 중국 기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부분입니다. 국국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을 이기고 승리하여 마오쩌둥은 1949년 10월 1일 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농촌을 근거지로 국국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 정권은 지주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와 건물을 몰수해서 이를 농민에게 배분하였습니다. 농민들은 어떤 느낌이었고 지주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농민들은 기뻤고 지주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죠?
어쨌든 이렇게 토지개혁이 이루어졌고 농민에게 부과되었던 부담은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당연히 농민들의 몫이 늘어나게 되었고 농민들의 노동의욕,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의욕, 동기부여가 크게 되었고 식량의 생산량은 1949년에 1.1억 톤에서 1952년에 1.6억 톤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진행하는 개혁이 꾸준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정부 수립 초기까지 구재벌 자본과 외국계 기업을 국유화하면서 당시 민영기업, 또 개인기업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경영 방식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때는 여러가지 경영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택동, 마오쩌둥 시기의 경제 운영과 기업 경영입니다. 중국 정부는 3년간의 부흥기 이후 1953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 제1차 5개년 개발 계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주의적 개조와 중공업화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국가가 국력이 강하다, 어떤 국가가 경제가 발전되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중공업이었습니다. 이 중공업이 얼마나 발전하느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였고 또 사회주의적인 개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도시에서는 이전까지 인정되었던 민영기업 또는 민간기업이 사실상 국영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데 이들 국영기업은 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 사실상 경영자를 대신하여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국영기업과 국유기업, 국유기업과 국영기업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학생들도 있고 모르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국유기업은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기업입니다. 국가가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는 이 기업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경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기업은 국가가 소유를 하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영기업은 무엇일까요? 국가가 경영까지 하는 기업. 그래서 외국 기업들, 러시아 기업, 중국 기업들을 이야기할 때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국유기업인지 국영기업인지 몰라서 그냥 국영기업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중국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업들은 모두 또는 대부분 국유기업입니다. 물론 민영 기업들 중에서도 중요한 기업들이 있으나 Fortune Global 500, 그러니까全球 500强 500대 기업을 보시면 포춘의 글로벌 500대 기업을 보시면 대부분 국유기업입니다.
이들은 국유기업입니다. 여기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영기업입니다. 이 당시에는 국가가 소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영도 했습니다. 이런 국영기업들은 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 사실상 경영자를 대신하여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사진도 올려드리고 그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음성 파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기합일 문제는 최근까지도 여기서 보시면 정치合一라고 나옵니다. 정치 정부 정부입니다. 치 지예 기업 그 같이 된다. 이 하나로 된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 문제는 최근까지도 국유기업 경영자들의 경영활동과 기업 개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영기업 내 종업원의 고용이 보장되어 있고 대규모의 국영기업 중에서는 기업 조직 외에 주택, 병원, 복지시설 등의 각종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의 노후 생활도 기업이 돌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에 오기 전에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홍콩계 기업을 인수했었는데 홍콩계 기업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향진 기업이었습니다. 이 향진 기업을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향진 기업은 그 지방에 있는 향이나 진, 향정부, 진정부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근데 이 향진 기업, 실질적으로 향진 기업인 홍콩계 기업을 가보니까 거기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복지시설, 예를 들면 초대소, 그런 호텔도 있었고 직접 운영하는 식당 이런 시설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국유기업들 이 당시 이제 국영기업 중국에서 기업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중국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갖추지 못한 사회보장의 기능은 기업이 이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이러한 측면은 국유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유기업이 원래 해야 될 부분으로서의 기업 조직과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혼재하고 공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마오쩌둥 시기의 경제운영과 기업 경영입니다. 농촌에서는 경제운영의 사유화를 부정한 농촌합작사가
200호에서 300호 규모의 농가를 단위로 설립이 되었고 1956년에 이르러서는 전 농가의 96%가 합작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1958년 농업합작사를 합병하여 2,000에서 3,000호 규모의 농가로 구성된, 그래서 정치적인 역할과 인민공사의 역할을 결합할 수 있는, 여기서 보면 정사합일의 조직이라고 하는데 정서合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인 인민공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중국 정부에서는 중공업화를 실현해야 될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만들어내는 일을 인민공사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된 식량과 농산물 중에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농촌에 나눠주고 이를 초과하는 잉여분을 저가에 정부에 공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죠? 식량이 생산이 됩니다. 인민공사에서 식량을 생산을 합니다. 농산물로 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농민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 이를 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를 넘는 부분을 필요하지 않은, 직접적으로 소비가 되지 않는,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정부의 저가로 공출하는 거예요. 줍니다. 그러면 정부에 판매가 된 이런 부분들, 저가에 판매가 된 부분들은 정부에 모이게 되겠죠. 정부에 모여진 이런 부분들을, 이런 농산물들을 국유기업을 통해서 가공해서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판매를 하였습니다. 저가로 정부에 판매가 됐는데 다시 국유기업을 통해서 가공을 하고 생산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다시 소비자들에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남죠? 차익이 남습니다. 이 차익을 가지고 뭘 하죠? 중공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판매와 구매의 차익 중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중공업 육성을 위해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1957년) 가을부터 시작된 대약진 운동 이후 노동 축적이라고 불린 자본 건설에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중공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 이후 대약진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노동 축적이라고 불린 자본 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건설은 이제 만든다기보다는, 건설은 뭐 건물을 만들고 한다기보다는 어떤 일, 참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건설 자재, 철강이 특히 부족했습니다.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요. 당시에는 현대적인 제철시설이 부족하여 가능한 모든 땅에서 영세한 고로를 만들어서 부족한 철강 생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급적 많은 고로에서 만들어진
철강은 쓸만한 것이 되지 못했고 중국판 경사 생산 방식 뒤에는 황폐한 토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 경사 생산 방식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46년 일본에서 실시된 정책으로서 부족했던 자본과 원료를 가장 중요한 철강과 석탄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석탄과 철강 산업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이들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서 경제 부흥을 이루고자 했습니다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당시에 왜 중국은 이렇게 많은 철강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철강을 많이 만들어서 미국을 따라잡자. 또 러시아를 따라잡자. 이런 생각이었겠죠. 따라잡으면 우리도 중공업화를 실현한다. 중공업화에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개미를 본 적 있습니까? 개미의 법칙이라는 거 혹시 아시고 있나요? 개미를 잘 보시면 개미 떼를 보시면 개미가 다 일하고 있죠? 사실은 아닙니다. 일부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일부 개미는 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개미만 따로 구분해서 보면 또 열심히 일하는 개미 중에서 일부 개미는 또 놀고 있고요. 놀고 있는 개미들만 모아서 따로 보면 또 그 중에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개미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조직은, 그 사회는 위험한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대학진 운동,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에는 비판적인 여론 또는 비판적인 생각들, 반성, 차분함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결국 많은 농민들이 이런 실패 이후에 농업 생산을 포기하고 공공식당 제도 하에서 과잉 소비로 인해서 또 공공식당 제도였어요. 그래서 과잉 소비를 했고 다음에 심을 종자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농민들은 원래 다음에 심을 종자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59년부터는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진이 실패로 끝나고 중국 정치 분야, 중국 정치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보시면 류샤오치, 덩샤오핑 시기의 류샤오치와 덩샤오핑 시기의 경제 운영과 기업 경영이겠습니다. 대학진이 끝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중요하게 여겼던 마오쩌둥 노선은 류샤오치, 덩샤오핑이 이끄는 경제 중시 체계로 전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류샤오치, 덩샤오핑 시기에는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농업 및 경공업을 중시하는 경제 운영 방침이 채택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기에는 설비 투자를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농업과 경공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경제 운영 방침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식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건설에 동원되었던 농민들을 농촌으로 보내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 입시와 병역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식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건설에 동원되었던 농민들을 모두 농촌으로 보냈고요. 대학 입시와 병역, 대학 입시, 대학에 입학을 해서 대도시로 오는 게 아니면 또 병역, 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군의로 근무하는 그런 일이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이게 호구제도죠, 그렇죠? 호우카오입니다.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우샤오치, 덩샤오핑 시기의 경제 운영과 기업 경영입니다. 보시면 중국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집단 소유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생산자인 개별 농가의 대폭적인 의사결정권을 허용해주는 농가 경영 책임 경영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단 소유제입니다. 집단 소유제는 무엇입니까? 한 기업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집단, 집체가 가지고 있는 GT가 갖고 있는 그런 틀을 유지하면서 생산자인 개별 농가에게 대폭적인 의사결정권을 줍니다. 의사결정은 뭐고 의사결정권은 뭡니까? 의사결정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 점심에 뭐 먹지? 저녁 때 뭐 먹지? 또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책을 사지? 또는 나는 어떤 일을 하지? 앞으로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지? 나는 올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결정하는 거 역시 의사결정입니다. 예. 이거를 decision making 이라고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고요. 의사결정권, 기업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는 거죠? 생산자인 개별 농가에게 주는 겁니다. 농가 경영 책임 경영제, 청부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바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보시면 종합정보관에 있는 식당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이런 그 천안 캠퍼스 또는 아산 캠퍼스에 있는 식당들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운영하면서 이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그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정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승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책임 경영제입니다. 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할당된 양을 정부에 판매를 하고 농업세와 공과금을 납부한 후에는 잔여금을 농민이 자유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전에 할당된 양을 정부에 판매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을 생산자인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정부에 판매를 하고 농업세와 공과금을 납부를 한 다음에는 자녀분을 농민들이 자유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1982년에 이르러서는 향급 행정지역을 통해서 행정지역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인민공사를 대체를 했습니다. 아까 이 정사합일, 그래서 이런 행정조직, 행정제도와 인민공사가 하나로 합쳐졌었는데 다시 이거를 돌려주는 것. 향급 행정지역을 통해서 인민공사를 대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민공사 해체가 결정이 됐고 집단 소유지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개별 농가의 생산 의욕도 또 다시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고되면서 식량의 생산량은 1970년대 이후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비농업 분야에서는 1958년 인민공사가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人民公社必须办工业.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4대 기업, 社队企业, 社队企业를 만들었고, 이들 인민공사 소속의 중소규모 공장들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1983년에서 84년에 성장을 했고 향후에 향진 기업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1984년 이후 농촌 소재 기업가들이 투자한 민간 기업 역시 향진 기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향진 기업의 종업원 수는 1978년에서 1996년까지